국민의힘 상임 전국위가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결론 내림에 따라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파열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앞서 오늘 오전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한 직접적인 내용을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당헌 개정 심의 및 작성안은 최고위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 작성 및 작성한 당헌 개정안을 8월 9일 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인 이 전국위, 상임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결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상임 전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 일단 당헌 해석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상임 전국에서 심의를 하고 해석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비상 상황이냐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당규 96조에 보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최고의 기능이 상실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권한 대행이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 대행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리가 아니라 사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상임전국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원 당규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조항을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96조를 바꿔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96조를 고쳐가지고 직무대행에게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는 수순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비상 상황이다, 맞습니까? 그 비상 상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으시겠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그 전국위를 통해 가지고 비상 상황이라고 확인을 한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뒤집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다시 조기 전대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시겠죠. 그러한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이준석 대표는 이제 해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해임 그리고 내일 9일날 모이는 이제 전국위에서 또 당원을 또 바꾸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당원 당규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거리되었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더 이상 대표가 아니게 된 것이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병수 위원장이 저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떴다. 그게 비상상황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도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못을 박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무혐의가 나거나 때로는 뭐 아니면 또 다른 증거들이 나와서 정말 혐의가 결정되거나 그때 가서 돌아올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애초에 그 의총을 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을 직무대행으로서 결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버리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의 상태를 사고라고 규정된 것과 사실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다라는 이준석 측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추가로 더 질문 드리면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버리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께서 이 청년 당원들을 모아서 또 세를 조성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예.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벌써 3,900명 정도가 됐다라고. 상당하네요. 예, 상당히 지금 많은 수가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라고 동의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지금 당원 당규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뚜렷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정지 상태고 지금 당원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론을 조성하거나 내지는 법적인 대응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여론을 조성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SNS에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그 세를 규합하는 그건 이준석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론 조성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남은 법적 대응 역시도 계속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바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결단해라, 마음을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에서 좀 얘기는 갈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우선 합리적인 결정은 이준석 대표가 정미경 최고위원의 그런 의견과 뭐 비슷하게 어느 정도 시점에 더 이상의 분쟁을 잠재우려고 하는 게 아마 그 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과 정부 모두 다 지지율이 최악의 수준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 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마 여당은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 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려하는 그 당내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의견이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결과도 아마 이준석 대표의 기대만큼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한동안 그 국민의힘은 아마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 화해의 길은 지난번에 한 2번 정도는 화해했어요. 손잡고 악수하고 껴안기도 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날이 서 있긴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계속 날이 서 있긴 했는데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른바 윤핵관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의 SNS 글을 썼다 그러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용피셜, 그러니까 오피셜인데 용산. 그러니까 용산의 오피셜 이런 이름으로 용피셜이라는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본인의 SNS상에 게재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용산 대통령실을 직접적으로 직격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이제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보다 표면화되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뒤로 물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늘 그렇듯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갈등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또 이 갈등들을 또 현명하게 극복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도 삼성 간호 얘기는 장제원 위원을 지칭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윤핵관을 공격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에 대한 공격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이른바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치인들과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다 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행보를 두고 정진석 부의장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대응을 다 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른바 간장 발언을 통해서 네.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향해서 은유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으로 이른바 윤핵관들 일부를 또 이번에는 비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삼성 간호에 관련돼서는 누구를 비판하는지는 뭐 이준석 대표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그 이준석 대표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실명을 꺼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뭐 아마 은유적으로 그냥 던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각세우기 지금 결별 수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SNS의 발언을 보면 네. 이거는 사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사실 지금 집권한 지 이제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 100일이 안 됐죠. 100일이 되지 않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였던 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거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더 이상 각을 세운 상황에서는 아마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SNS에서 지금 공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삼성 간호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는 원인을 대통령실로 직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화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걱정스러울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결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뭐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은 당원권과 밀접하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예를 들면 무혐의가 나와서 당대표직으로 복귀하는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지는 그러겠죠. 거죠. 아니면 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지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멈춰진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양상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을 조성한다든지 법적을 대응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날선 비판들을 오고 가는 것 말고는 지금 당장 당내에서 뭔가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공방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 파장들이 상당할 거로 예상이 되고 아마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 이후에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당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이 되진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우리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네.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의 상당 주역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제3지대라고 불리는 것, 그다음에 주요 큰 정당을 떠나서 또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만큼 힘든 일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무혐의가 나왔다. 그리고 당원권이 다시 회복이 됐다. 당내 예를 들면 지금 노원병을 지키고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도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훨씬 더 가열찬 노선 투쟁을 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지 저는 뭐 새로운 구심점이 돼서 어떤 새로운 창당이 되고 이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권 후보자가 당대표가 되면서 혹시 좀 안에서 갈라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합집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그는 혹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의 위치를 좀 점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세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제3지대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들어오셨죠. 그리고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제3지대를 노리셨다가 결국엔 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제3지대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분당에 이른다? 그거는 아마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2년 정도 되는 당권을 갖게 되면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다시 당에 들어온 이유가 당권을 잡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즉 안철수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윤핵관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당권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글쎄요,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아이러니하게 가장 1등인 상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당 대표가 누가 될지를 예측하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이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30% 이렇게 해서 총 100%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심이 어떻게 흐르느냐는 굉장히 당대표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위는 30%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당심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에도 당심은 나경원 그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겼던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심과 민심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가 늘 많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통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기반은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0%라고 하는 큰 파이의 행방이 어디로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번 당대표 선거가 누가 될지,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남의 당이지만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일단은 우선 그 전에 비대위 위원장을 어떻게 음. 모시느냐에 따라서 아마 순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아마 지금 말씀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비대위 위원장은 당권에 도전하지 않는 분 중 그 중진 의원 중에 아마 누군가가 비대위 위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조기 전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대위 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당심과 민심에 따라서 당 대표가 결정이 될 텐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아마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과연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과연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가 아마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매주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갤럽에서 나왔는데 전주 대비 이제 긍정평가가 또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화면도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긍정평가가 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24%가 나왔고요. 이제 부정평가는 4%포인트가 올라서 66%가 됐습니다. 대선 득표율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물론 이건 한국갤럽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최저치인 34%로 지금 민주당에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상 민주당은 39%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역전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네. 꾸준하게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대로 내려간 때는 사실은 문자 파동이 있기 이전에 시행된 여론조사거든요. 그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문자 파동으로 인한 그 이후의 전국 변화들은 사실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정 안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 파동에 등장한 행정관인가요? 강기훈 씨가 등장하게 되면서 네. 또다시 인사문란이 불거지게 됐던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방 압력들을 더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상황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저항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반등 모멘텀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기간 중이시고 대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 기간에 국정 운영 동력을 하나씩을 찾아서 들고 오시고 그것을 깜짝 발표를 하든 아니면 추진을 하든 하면서 다시 한번 전국을 좀 바꾸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아마 소통의 부재라든지 여당 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은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우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당장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걱정이 될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예상하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문자 파동으로 20%대로 곤두박질 쳤을 때만 해도 네. 문자 파동이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시적인 추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론의 추이를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는 평가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24%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담겨져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정 지지도라는 게 당, 정, 청이라 보통 세 가지에서 그 지지율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집권 여당 내분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 상황이죠.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지지율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한번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이런 관련돼서 이제 조사하는 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지형이 바뀌어서 이 진보 쪽이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보수 쪽은 한 20% 정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20% 전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4%까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반등 모멘텀을 갖고 오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통령실의 쇄신일 것 같아요. 물론 이 정도의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전대도 열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다 뭐 추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실 내부에 이제 인사들도 약간의 지금 시행착오를 좀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이 내려지고 뭐 정리가 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다잡고 기강을 좀 다시 다잡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가는 상황들이 좀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인사는 100% 대통령의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은 모두 불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여주기로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지지율 상승도 있을 수 있고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비판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것도 지도자로서 저는 충분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들, 그다음에 무능한 인사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를 갈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제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정수석이나 정책실장을 없앤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현재 대통령실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쇄신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감찰관도 빨리 임명해서 좀 주변을 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왕적 통치를 뭐 개선하겠다는 의도에서 그 청와 대통령실을 슬림화한 거는 충분히 괜찮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검진법사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의 그 기저에는 그 지금 너무 축소한 바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지만 그게 그 공약을 내세운 것과 그게 필요한 거는 또 다른 문제이시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새롭게 한번 그런 그 조정을 하는 것도 그것도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책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정수석 같은 거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마 인적 쇄신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의지가 메시지화되고 반영이 되면 아마 아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 지지도의 추락도 아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별감찰관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빨리 합의해 달라. 그러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좀 빨리 진전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는 지금 야당 손에 있죠, 사실은. 훨씬 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일단 그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에서 임명합시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 키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로 그 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인정하고 특별감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 야당이 여기서 적극적인 태도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에서도 한석수 총리가 직접
직접 나와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거는 거의 다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법카 의혹 관련해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해명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됩니까, 이거? 우선 지금 그 당대표 선거에 앞서가지고 네. 아마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를 아마 공세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현실화가 되었죠. 그렇죠. 그 법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중앙 정치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지방 정치에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대선 후보까지 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정치의 문법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에서 법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사망자에 대한 참고인 사망에 대한 뭐 의혹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 다른 당도 아닌 같은 당원 동지가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